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다음 주 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죠. 오늘 부자금리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강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먼저 세 가지 키워드로 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다음 주에 코스피 지수 방향성을 한번 좀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 ECB가 오늘 국채 매입 부분에 대한 OMT의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음 주에 영향력이 높을 것이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 이걸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지수 관련 대형주의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좀 여기에 미심쩍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흐름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계속적으로 주말에 금요일 날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단기 저항선이 어디일 건지를 좀 걱정해 보자. 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7월 중에 지금 200포인트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다가 1960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밀렸단 말이에요. 밀린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온 거를 돌파갭이라고 하는데요. 돌파갭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1900선이나 1906선 요 사이 때에 거의 모든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5일선, 11선, 121선, 201선, 301선까지 다 밀집되어 있던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평선이 수렴이 된 구간에서 이러한 강한 저항대를 뚫어내는 돌파갭이 나왔다라는 것은 강한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 있는 이러한 힘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지금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유로화의 방향성도 좀 함께 체크를 하고 있군요. 예. 네네. 우리가 이제 2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이제 유로화가 뭐 1.3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유로화의 움직임과 우리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갖춰주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좀 1.2634까지 유로화가 왔습니다. 유로화가 지금 왔는데 여기가 상당히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봤던 자리를 오늘 뚫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63에 안착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우리 코스피 지수의 저항선을 어디로 볼 거냐? 봤을 때 지금 전 고점이었던 지점이 1.2747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이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로 본다 그러면 1960에 해당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960을 단기 저항선으로 보고 다음 주에 좀 대응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네, 1960선까지를 어느 정도 저항선으로 두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ECB와 OMT,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진행성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네. 자, 이것은 무엇을 보다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나왔어요, 예상대로. 예. 다음엔 시기입니까? 시기도 지금 독일 헌재 발표 이후에 어떻게 매입 시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총론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강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큰 숲을 한번 좀 우리가 보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러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자, 오늘 지금 그 22회 이제 OMT 시행 계획안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게 이제 국채의 무제한 매입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크다고 이번에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시행됐던 이러한 부분은 유통시장에서만 우리가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발행시장까지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규로 새로이 국채를 발행하는 거를 인수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기능을 이번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기존에 있는 국채가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뭐라고 신규 발행분에 대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ESM을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이제 ESM은 12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12일이 거기에서 이제 헌재에 판결이 나오면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수수는 12일 이후에 매입 시점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매입 조건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가 먼저 이제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중에서 이제 뭐 ECB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떠한 조건을 바꿔주지 그냥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번에는 매입국의 이제 선순위 ECB에서 선순위 지위를 안 갖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민간인들에게 좋은 이제 투자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신용 등급 제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에 이제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유럽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강론들을 좀 이어가는데 거기에서 강론에서 조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다시 또 지수가 한번 변동성을 나올 가능성은 다음 주에도 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역시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가는 걸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전문가님 좀 상당히 궁금한 게 오늘 아침에도 좀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ECB가 이렇게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할 정도로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FRB 쪽하고는 약간 다르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그쪽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잔액 뭐 7천억 유로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지금 이제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몇 프로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영국 같은 BOE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1%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6.9%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ECB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불포화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을 풀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역시 지금 한 3% 정도뿐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했습니다. 0.75%로 그냥 동결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게 유리보라고 있습니다. 유럽 리보인데 은행과 은행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기준금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0.266%까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1.60까지 갔다가 여기서 0.266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과거 통계 개념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한 0.2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추가로 금리 인하가 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괴리도도 48.bp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ECB가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0.75bp에 0.75에서 0.25까지도 내려온다고 하면 이러한 오늘의 국채 매입 계획이 더욱 가속화 페달을 밟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CB 쪽의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강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셨고요.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의 영향력입니다. 사실 지금으로서 경제 지표 잘 나오면은
양적 완화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의문을 좀 달 수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뭐 이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 실물 경제가 돌아서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뭐 Q3를 거기서 뭐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 건데 지금 사실 좀 포지션이 어정쩡합니다.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 앞주에도 제가 지금 경제 지표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좀 경제 지표들이 좀 좋아지는 반면에 가장 어려운 쪽이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거기에 따라서 역시 이제 고용 지표 쪽이 가장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말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노동부의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럽은 이제 공이 넘어갔고 다음 주에는 과연 미국의 FOMC에 대한 기대치. 이건데 이제 FOMC에서 Q3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에 낮춰져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1월로 좀 넘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지표가 점진적인 어떠한 좋아지는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면 역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중국도 부양책이 나왔습니다만 미국, 중국, 유럽까지 해서 이런 정책적인 공조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고용 지표 양호하게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미국 쪽에서는 좀 실질적인 실물 경기가 좀 좋아지고 다른 것은 좀 경기 부양을 하고 이런 삼박자가 계속 갖춰지면 좋겠죠. 유망 업종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IT 업종 보셨나요? 네, IT 업종을 봤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이 사실 제일 강하게 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이제 뭐 섹터별로 이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역시 이제 유럽 쪽으로 간다 그러면 조선이나 은행이나 건설 섹터가 될 거고요. 미국 쪽으로 간다면 IT나 자동차, 뭐 정유 이런 민감 섹터들이 가고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 이제 화학과 철강 기계인데 오늘 다 같이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다 같이 움직여졌는데 제가 보는 관점의 IT를 지목하는 이유는 여기서 저는 장이 우상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역시 이제 주도적인 수급 세력으로 들어올 수뿐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대형주 쪽으로 역시 바스켓 매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역시 1960까지는 어느 정도 업종별로 키높이 맞추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이유를 대비한다고 연속성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적인 모멘텀이 가장 강한 IT 쪽이 역시 주도주 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0까지는 1960까지 돌아가면서 오르겠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IT가 그 선을 잡을 것이다라는 예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유망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위한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자, 오늘 삼성전기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탄력성이 지금 굉장히 가장 지금 약한 이런 지금 흐름을 좀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기가 이렇게 좀 약한 흐름을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이제 애플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애플에서 그동안에 사용하던 삼성향들에 대한 부품들을 이제는 뭐 끊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주가의 반등폭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네. 제한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에서 주력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뭐 FP10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폰에 대한 PC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애플에서는 지금 대체를 하려고 사실은 뭐 하이닉스가 됐든 대만의 HMC가 됐든 지금 일본 쪽에 히타치가 됐든 이런 데 쪽에 부품을 지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납기 지연이 이루어지고 애플이 가장 지향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 시간에 제깍제깍 나와야죠.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의 품질을 자랑하는 그게 이제 애플의 모토인데 역시 이런 삼성향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제품의 질이 떨어질 뿐더러 수율이 낮아지고 납기가 지연되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로 이렇게 맞서는 가장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쌍바닥을 딱 찍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의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대로 좀 보겠습니다. 가격대 네네. 어떻게 설정할까요? 자, 가격대는 매수가 95,000원, 네. 목표가는 99,300원, 손절가는 93,0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장 빨간펜 오늘 부자개미 전문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로 김순영의 넥스트는 좀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넥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김순영의 넥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